비슷한 유전병을 좀 얘기해보면 이런 거 들어봤나?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 본 적 있어요? 혹시 학교에도 친구들 중에 다운 증후군 친구들이 가끔 있다. 이 다운 증후군 친구들은 지능이 조금 낮아요. 조금 낮고 약간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생김새가 어떻게 다르냐면 약간 목이 이렇게 약간 조금 짧아. 약간 좀 퉁퉁한 편이, 얼굴 좀 큰 편이고요. 그다음에 눈과 눈 사이가 조금 멀어요. 그리고 인중이 조금 짧아 이렇게. 날 보고 상상하지 말고 지금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다운 증후군 친구들은 그래서 대부분 얼굴 생김새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은 뭐 다운 증후군 친구들 중에 뭐 영화 배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무조건 다 지능이 엄청 다 낮은 건 아니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기도 하니까. 자, 이 친구들은 일단 왜 이런 병이 생기냐면은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잖아. 이분들은 하나 더 많으세요. 많아. 상동 염색체는 똑같은데 47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더 많아. 한 개가 더 많아서 이런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런 유전병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염색체 개수가 하나 더 많아도 뭐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더 많아도 문제가 생겨.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왜 많아지느냐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많아지느냐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면 돼요, 오늘. 자, 이렇게 염색체 수, 이런 사람을 염색체 수 이상, 염색체의 개수가 이상이 생겨서 유전병에 걸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걸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2번에 찾았죠? 염색체 개수가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염색체가 하나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운 증후군하고 약간 성향이 비슷해. 근데 이 사람들은 에드워드 증후군이라 따로 불러줍니다. 자, 어떤 현상, 어떤 유전병에 의한 어떤 증상은 비슷비슷한데 왜 둘로 갈라지게 되냐면은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21번 염색체라는 게 뭐냐면 21번째 쌍. 사람이 2n = 46개라는 건 몇 쌍이 있는 거야? 총 23쌍이 있는 거잖아. 23쌍. 23쌍 중에 21번째 쌍이 3개입니다. 21번째 쌍이 3개라서 이 사람들은 47개가 되는 거야. 딴 데는 다 정상인데 21번째 거기만 염색체가 땅땅땅 3개 들어있어요.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째, 18번 염색체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또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암기해도 상관없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그렇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1번, 18번이라는 건 상염색체 이상이죠. 상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야. 근데 성염색체가 좀 더 많거나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2n = 44 상염색체는 똑같은데 성염색체가 X밖에 없어. 끝! 총 45개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성별로 태어나냐면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Y가 없으니까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X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2차 성징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겠죠. 평생 소녀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문제를 겪어서 요즘은 의학이 좀 발달돼서 호르몬 치료를 적절하게 해서 어느 정도 여성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긴 한데 태어났을 때 자체부터 X 하나가 부족한 여자들이죠. X 하나가 부족한 여자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여성 증후군. 이 사람은
2n equal 44. 이건 반대야. 반대인데 x 염색체가 3개. 헐, 하나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초여성 증후군. 뭐 엄청나게 여성성이 나타나는 이런 건 아닌데 여성과 비슷한데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진 않아요. 크게 어떤 유전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진 않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을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불러줍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냐면요. 이 사람의 이름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EN equal 44를 가지면서 XXY로 태어납니다. XXY로 태어나요.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Y가 있으니까 남자로 태어난다? 남자로 태어나는데 사춘기가 되면은 가슴이 발달되고 골반이 발달해요. 그래서 여성의 라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건 남자로 태어납니다. 남자로 태어납니다. 성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얘기한 5가지 모두가 뭐야? 다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들을 쭉 얘기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염색체 구조가 이상이 생겨서 발생되는 유전병도 있다는 건데, 그건 누가 있냐면, 자, 이걸 따로 쓸게요. 따로 보면은 다시 1번. 이건 누구냐면은 묘성증후군. 묘성이란 말이 고양이 묘자의 울음성자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울지 않고 야옹야옹 울어요.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EN equal 46 똑같이 태어납니다. 정상인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5번 염색체가 이렇게 아빠한테 하나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씩 있을 건데 여기가 이렇게 잘려있어요. 손실되어 있는 아이들. 5번 염색체 일부가 이렇게 손실되어 있는 거. 5번 염색체 쌍을 말하는 겁니다. 손실되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염색체 구조 이상이에요. 염색체의 구조가 이상이 생긴 아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묘성증후군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가 염색체 수나 염색체 구조에 대한 이상이 생긴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우리 236쪽에 나와 있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저는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 전좌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번 염색체라고 쳐볼게요. 얘는 22번 염색체야. 얘는 하얀색 염색체라고 치고요. 얘는 이렇게 연두색의 염색체라고 친다면은 얘네 둘이서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 중에 여기 하얀색하고 여기 연색이 완전 뒤바뀌어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전체 자리가 완전 뒤바뀌었죠. 이거를 전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이상이 없어 보이잖아. 근데 딱 보니까 유전자 자체가 싹 바뀌었겠네. 원래 얘하고 얘가 상동 염색체의 관계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B가 있으면 여기도 소문자 B 또는 대문자 B가 있어야 되는 자리잖아. 근데 C가 있다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가 바로 전좌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전병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뭘로 알 수는 없다. 우리 핵형문석 알죠? 핵형문석 그림 기억나? 핵형문석 그림 어딨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핵형문석 그림이 있자. 저렇게 있는 거. 왜 사람의 염색체 46개를 크기 순으로 쭉 나열한 분석법 있잖아. 그 핵형 분석을 쭉 해놓고 나서 이 전자가 일어난 이 아이를 핵형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전병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이를 A라는 아이로 할게요. A라는 아이가 뱃속에서 좀 이상해.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골수 검사 또는 양수 검사를 통해서 핵형 분석 한번 하시죠? 라고 검사 의뢰를 받고서 핵형 분석을 했어. 근데 핵형을 쫙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우리 핵형 분석을 쭉 나열해봤자 자리가 바뀐 걸 알 수 있나요?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핵형 분석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냥 아이를 낳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백혈병인 거야. 만성 골수성 백혈병. 미리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핵형 분석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유전병이야. 그럼 절대 알 수 없을까? 아니,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학적인 방법으로 실제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아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의사는 핵형 분석까지만 권했던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 부모님과 함께 좀 불행하게 좀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잉 진료라고 믿고 있는 그 산부인과 가면은 과잉 진료처럼 이것저것 검사를 엄청 시켜요. 우리 대부분의 산모, 선생님 아이가 4명이잖아요.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제 산부인과에 가면은 막 검사 별로 권하지 않는 산부인과를 많이 선호하거든. 그 이유가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검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더 평생을 더 많은 돈 또는 많은 희생을 각오하며 살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검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유전병 진단검사가 237쪽에 나와 있는데 육모검사, 양수검사 등등등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7번 염색체가 일부 결실된 아이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 그래서 또 뇌손상, 심장 기형, 콩팥 손상, 근육 약화 등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유전병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유전병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래서 3번까지 염색체의 수나 염색체의 구조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유전병들입니다. 자,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염색체 수 이상 유전병, 염색체 수가 이상이 생긴 녀석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47개, 45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염색체 구조 이상은 알 수 있는 것도 있어. 이렇게 손실된 거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인다니까. 5번이 결실되거나 7번이 결실되면 보인단 말이야. 이거 알 수 있는데 이런 전자가 일어났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또는 염색체 구조 이상 유전병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알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또 다른 유전병이 있는데 그 유전병은 뭐냐면 바로 유전자 이상 유전병이에요. 유전자의 이상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핵형 분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거 알비노 뭔지 알아? 알비노? 몸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질 못해. 그래서 머리 색깔도 하얗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 색깔도 왜 우리 진한 갈색이나 이런 좀 검은색 계통으로 만들어지잖아. 근데 눈동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만들지 못해. 그냥 눈동자 자체가 투명해. 그래서 눈동자를 쳐다보면 투명한 걸 통과해서 어디가 보여? 망막이 보여. 뒤에 망막에는 혈관들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동자가 빨갛게 보여요. 그 사람 눈이 빨개. 물론 공막, 여기 바깥에 하얀 흰자는 하얗게 보이지 안에 눈동자 부분이 빨간 눈동자로 보이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알비노가 태어나면 화형시켰어. 마녀 같잖아 진짜. 얼굴도 하얘, 머리도 하얘. 조그만 아이인데 부모들은 숨겨서 키우겠죠. 그죠? 얘가 나가면 죽으니까. 하지만 발견되는 즉시 화형시켰던 아이들이 바로 이 알비노예요. 요즘은 수업 시간에 졸면 화형시키잖아요. 누가 졸아서 한 얘기야. 아무튼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알비노 환자들을 화형시켰습니다. 요즘에 알비노로 태어나더라도
각종 서클렌즈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로 혐오감을 주지 않게끔 자기를 꾸며서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모델로 활동하는 알비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델로 활동하는 알비노 많습니다. 그런 어떤 멜라닌 색소에 문제만 있을 뿐이지 생체 기능은 다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다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죽였다는 거 알비노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가까운 친척 아니야 가까운 옛날에 축구 동아리를 들었었는데 축구 엄청 잘 축구 동아리에서 가까운 이제 총무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아들이 알비노 축구하러 왔는데 너무 진짜 처음 봤는데 제가 알비노 말만 살짝 걸었어요. 안녕. 너무 살짝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 이상,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 유전병을 가진 아이들을 돌연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뭐 페닐케톤요증 대표적인 거 페닐케톤요증, 페닐케톤요증. 이거는 뭐냐면 페닐케톤이란 물질이 섞인 오줌. 페닐케톤이란 물질이 섞인 오줌을 싸는 아이들입니다. 저 페닐케톤이란 물질이 뭐냐면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대요. 페닐알라닌. 그러니까 노폐물 같은 건데 그걸 이제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어서 걔를 이제 잘 분해시켜가지고 배출을 시키는데 그 분해 효소가 없는 거야. 멜라닌 색소가 없는 이유는 아까 알비노처럼 멜라닌 색소가 없는 이유도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없어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못 만드는 거야. 그럼 페닐알라닌을 분해를 못할 거 아니야? 몸속에 쌓여 누적돼. 그게 약간 변질된 게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이야. 독성 물질이거든요. 이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이 쌓이면은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유전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게 섞여있는 오줌을 싸면은 잘 봐. 오줌의 색깔이 그냥 안 피곤해서 하얗다고 생각해요. 하얀 오줌을 쌌어. 남자의 경우. 공중에서 쌌다 치자. 쌌는데 이게 공중에서 산화돼서 검은 색깔로 바뀌어요. 오줌을 쌌는데 중간에 검은색으로 바뀌어서 확 떨어지는 그런 오줌을 페닐케톤뇨라고 불러줍니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 그게 몸에 쌓이게 되면은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킨대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말하죠.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서 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낭성섬유증. 네 가지만 소개할게요. 낭성섬유증.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독병.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은 다 유전자 이상이라서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다는 거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낭성섬유증은 이게 과도하게 점액이 분비가 되는 증상이거든요. 비정상적으로 우리 237쪽에 나와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진하고 끈적끈적한 점액이 막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기도가 막혀. 점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요. 염증이 오히려 생겨날 수도 있고 음식물을 소화시키려면은 소화액이 음식물에 닿아야 되는데 이 과도하게 분비된 점액 때문에 소화액이 음식하고 닿지 못하는 증상 때문에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낭성섬유증이에요. 헌팅턴 무도병은 뭐냐면 무도가 왜 이렇게 무도장 춤추는 거거든요. 헌팅턴이란 사람이 발견한 증상인데 멀리서 그 사람을 보면은 막 춤추는 것처럼 막 이런데요. 근데 약간 중추신경계에서 연결된 말초신경계가 내 맘대로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막 지 맘대로 막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막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무도병이라고 부르십니다. 뇌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35세에서 45세 이후에 증세가 나타나고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돼서 팔다리, 머리가 자기 맘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기억력, 판단력도 사라지는 직접 장애가 생기는 게 이런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지금 소개한 건 여러 가지 병들, 유전병,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들 또는 유전자 수나 구조에 의한 돌연변이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요. 거의 다 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염색체 수 이상과 구조 이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종류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갈게요.